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모실 거고요. 이미 나와 계십니다. 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보수가 진격을 하는 겁니까? 아, 그 진격을 벌써 다 해서 이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 진격의 보수 이러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네. 이재호 고문은 이게 보수의 품격으로 바꿔놓죠. 참 이게 앞에 이미지 메이킹하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네.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담대한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또 뺏겨서 써먹었는데 네. 그 담대한 진보라는 표현은 꽤 괜찮은 표현이었어요. 우리 치면 강큰 진보인데 네네네. 그 담대한 이러니까 네. 좀 더 우아해 보이잖아요. 네. 담대한 진보. 성공한 작품이었죠, 그게. 자, 진격의 보수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새로운 타이틀로 가져와 주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까지요. 이른바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진행을 도와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선거 전이라 뜨끈뜨끈합니다. 평론가로서의 또 우리 전고성님의 냉철한 분석을 귀 기울여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말이죠. 이거 저 변호사님 전문 분야셔서 여쭤보는데, 김성환 민주당 전체기의장이 민영화 논란 얘기를 했어요. 민영화 문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요, 한 단계 제대로 도약을 하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탈규제, 민영화 이건 필연적입니다. 아, 필연이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수도, 전기, 가스 네. 이 우리의 그 기초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영화가 곤란하다. 이건 대중의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예컨대 그 에너지를 100% 수입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수입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함부로 그 이제 민영화는 이익을 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함부로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중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이 그 기초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을 뺀다면 이제 우리도 과감하게 민영화를 해야만 한다. 민영화에서 실패한 게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항공회사입니다. 네.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지금 또 대한항공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민영화의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항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민영화를 해서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거릿 대처 정부가 잘 보여줬어요. 네. 마거릿 대처 정부 전에 영국은 영국 병이라는 걸 앓고 있었는데 예. 문자 그대로 철도, 항공, 금융, 철강 모든 회사들이 뭐 브리티시 에어라인즈, 브리티시 뭐 레일로즈 이런 회사들이 우리로 치면 1년에 몇 조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하면 난리가 난다. 요금은 올라갈 것이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반발이 부딪혔는데도 대치회사가 민영화를 하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확 줄여주면서 세금으로 내야 될 걸 다 줄여주면서 흑자 구도로 민영화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모두 흑자 구도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도 요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우리나라 특히 좌파들이 영국 철도와 우리 철도를 비교를 합니다. 영국 철도는 이렇게 비싸다. 민영화를 하면 큰일 난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그들이 갖고 온 자료들이 그 아주 비싼 경우는 특별한 그 열차, 아주 비싼 열차, 그걸 뽑아서 표본으로 갖고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양하다 이거죠. 구간별 요금으로 보면 영국 철도가 우리 철도보다 비싸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수도, 가스, 전기 빼고는 민영화를 해서 이 좀 능률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네. 경쟁 구도로 들어가야만 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공기업, 공공기업 중에서 1위부터 25위까지 중에 보면요, 그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은행이 잘 못 갚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좀 더 국민들이 앞으로 낼 세금으로, 미래 세대가 낼 세금으로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더 이상 이걸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돈이 뭐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냐 혹은 이제 소비자 주머니에서 조금 더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아니죠. 있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생산성. 민영화를 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효율이 예, 높아진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만 국민들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업의 생산성은요. 문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뭐뭐 하는 공기업들이 그 자기들이 쓰는 비용을 먼저 다 공개를 하면요. 국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몇 년 전에도 뭐 아주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죠. 한국 수리구원자력 이런 데서 쓴 한수원. 예,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18만 원짜리 28만 원짜리 단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노래방에 가고 뭐 심지어 아마시소에 간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 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구린 구석이 많다. 이거 없애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아니, 저는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방송도 이 KBS 방송. 기관 방송 하나 딱 빼놓고 네네. 솔직히 말해서 민영화해야 됩니다. 뉴스 채널까지도요. 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네. 또 하나 그 민방 MBC는 네. 뭐 MBC 관계자들은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고 이거 뭐 자신들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공영도 아니에요. 하는 노영방송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 같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죠. 민영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KBS처럼 그 공영방송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든지 그리고 공영방송을 하려면 지배구조를 다 개선해야 돼요. 지금 우리 KBS도 문제입니다. 앞에 아까 올라오는데 포스터가 불러가 있던데 포스터가 붙어 있던데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 분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민영화가 좋다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괜찮은데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하고 야당은 민영화다 하고 지금 인터넷 민심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민영화가 뭐냐 이 개념을 놓고 사실은 여야가 서로 좀 다른 얘기를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기업의 어떤 지분을 쪼개 파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게 민영화냐 아니냐 충돌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공사에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거, IPO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분 중에서 40%만 주식시장에 내놔서 거기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경영권은 정부가 갖고 그렇습니다. 60% 이상은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그거는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고 그것도 민영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이제 공공 서비스의 이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또 야당의 또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 논란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3차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할 때 거의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전이 그 당시에 이제 알짜 자회사였던 지역 난방공사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이런 회사의 지분을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40%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민영화라고 타이틀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지금 이제 여당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60%가 정부 지분인데 왜 민영화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기재부 배국한 차관의 답변이 민영화의 범주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이거는 민영화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보면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그 당시에는 거꾸로 했던 얘기가 되는 셈이라서 정부 따라서 혹은 상황 따라서 이 개념 규정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요. 지금 한전이 민영화된 회사요 아니에요. 한전 아니잖아요. 기업 공개는 정부가 51%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실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 얘기 공항공사의 40%를 매각하겠다. 그건 뭐 민영화 과정은 아니죠. 이 한전 같은 경우가 이미 세니까. 그런데 이걸 나는 이게 야당을 절대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야당이 아무리 지금 지방선거절이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게 중에 있어서 들고 나왔죠. 카메라 앞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데 앞에 쓴 게 뭡니까? 전기수도 공항철도 민영화 반대. 그 전기수도 이제 민영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일체 없었잖아요. 정부의 어느 누구도 그리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전기수도 공항철도 민영화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김대기 그 실장이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 공적인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40% 정도를 매각을 하면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다. 뭐 그분이 그 분야 이 경제 전문가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필요한 건데 그걸 들고 느닷없이 전기수도 공항철도 전기수도를 앞에 딱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민감한 부분을. 난 그건 지나친 공격이라고 봅니다. 선거용 공격이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쟁이 있는데요. 소위 이제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그 엠팍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에 또 우리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좀 경계하는 시선이 많아요. 대체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정치 구호가 비열한 거는 맞는데 저렇게 해서 민영화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건 나쁠 게 없어 보인다. 보수 계열 정권이 잡으면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건 사실이라서라고 이제 글이 보수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 이런 좀 재밌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학창 시절에 소위 이제 용돈을 뺏어가던 애들도 자기들이 나쁜 짓 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친구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로 시작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기수도 가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죠. 민영화를 100% 민영화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수도 안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지금 곡물의 80%. 옛날에는 75%인데 그것도 늘었어요. 예, 곡물의 80% 그리고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데 이건 전부 다 민생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정부가 통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또 과감하게 민영화할 건 해야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거성님 오시는 날에는요. 우리 PD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슈가 5개인데 손을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죠. 하나 했는데 지금 10분 지났어요. 막 그러고 울어. 근데 그래도 깊이 있게 그만큼 분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궁금하고 재밌는 게 이겁니다. 특히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왕장관 논란이 나오는데 당장 이제 어제 이 법무장관 직속 인사검증단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붙인다. 그래서 또 이제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문재인 정부까지 있었으니까 뭐 과거도 아닌데 이 민정수석실이 있으실 때는 민정수석이 이제 가장 그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인사검증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걸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이걸 법무부로 넘겨서 거기에다가 인사검증단을 두고 뭐 검사들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인사검증단을 둔다는 이제 이게 요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바보짓이에요. 이를 밖에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죠. 아니면 비서실장의 직속으로 해서 검증단을 하나 만들든지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이다 뭐 소통령이다 이런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검사 인사부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그 정부에서 조언도 해야 되고 사실은 국무회의를 딱 우리가 이게 그 상상을 해보면요. 거기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이 정도거든요. 이 법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이제 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 분들이 근데 할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무부 장관이 나는 지금 가장 논란이 돼야 될 게 사형제를 부활할 것이 아니냐. 나 이거 한번 우리 사회가 다시 도마에 올려서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람을 토막 살인한 사람을 국민이 세금으로 계속해서 사형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문민국이 되고 뭐 사형 집행을 하면 그 문민국이 안 되는 겁니까? 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봐. 말도 안 되는 그 좌파의 그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지금. 프레임 공격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런 논란을 벌이도 지금 바쁠 판인데 새삼스럽게 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둬서 왕장관이다, 소통령이다. 이런 말이 왜 나와야만 합니까? 그럼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예, 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 나가는데, 근데 뭐 이제 청와대 자체를 공개를 해버리고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건 이미 저질렀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비평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요, 지금이라도 한번 재고를 해보기 바라요. 왜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검증단을 붙여서 쓸데없이 논란을 초래를 하고 그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요. 반드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드시 이건 뭐 100%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예, 나중에. 그러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더라, 잘 되더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역사에 다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왜 권력을 한쪽으로 계속해서 그 쏠리게 하려는 거예요? 네. 그 인사검증이라는 게요, 이게 사람이 뒤를 캐는 건데 이러다 보면 후유증이 커져요. 그렇죠. 권력 안에. 그걸 한 사람이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 후유증이 커지는 거예요. 총리보다 더 힘센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역사까지 권력은 쏠리면 반드시 언젠가 문제를 터뜨리게 돼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압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갑자기 사형제 논란 얘기하셔서 이것도 오늘 다뤄야 되나? 아니 미하일 바쿠닌이 한 얘기예요. 네. 절대 권력은 절대 다음에 부패한다. 한번 권력이 한쪽으로 다뤄보도록 쏠리면 반드시 부패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속도감 있게 가서 이제 민주당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오늘 제일 시끄러운 게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부린 거죠. 네, 100번 1000번 사과한다. 근데 어제 민주당 내부가 내부 이견으로 갈등이 터졌는데 오늘 오전에 또다시 여기다 쐐기를 박았어요. 586 용태. 아니 근데 그게 단독 플레이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뒤에 배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독 플레이라고 봅니까? 배우라고 단독 플레이라고 보면 예, 20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젊은 여성이 네네. 당의 대표 물론 공동 대표입니다만 예. 비대위원장으로 또 들어가서 정말 강큰 짓을 한 것이고 네. 단독 플레이라고 아니라고 보면 정말 추잡한 협잡을 벌이고 있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혹시 배우가 지난번에 있다고 송영길 주장하시는 거네요? 대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586 물러난다. 네, 맞습니다. 물러나자. 대선 기간 때. 네, 근데 대선 때 그게 그랬죠. 별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점수도 못 땄어요. 반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공동 비대위원장 두 분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박지현 위원장이 떡 나와서 네. 고개 꾹 숙이고 절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네. 우리 586 앞으로 물러나. 그리고 기자들이 문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이분 가까운 시간 안에 이거 우리가 논의해서 일주일이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연달아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다. 그리고 내부 반발이 많았잖아요. 개인 의견일 뿐이다. 예. 이건 그래서 무슨 퍼포먼스도 이런 퍼포먼스가 있느냐. 네. 이게 단독 플레이냐 아니냐. 나는 박지원이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정치판에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렇게 단독으로 강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변호사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조금 더 다른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오늘 아침에 이제 강병원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86 후속 세대들이죠. 이제 90년대 학번들 위주로는 주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을 다소 좀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반대로 뭐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소위 이제 86세대 그룹에 묶이는 김민석 의원까지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일종의 결국은 당내 주도권을 두고 뭐 계파 싸움의 양상이나 혹은 뭐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 노선 갈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 8월 전당대회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8월 달에 한다. 이 8월 달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두각을 나타낼 새로운 그 신진 세력들이 속으로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왜 지금 그 난리가 나 있습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 앞에 딱 그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구심점이 없는 데다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수완박법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국무회의 일정까지 변경을 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래서 만든 검수완박법을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많은 짓이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재명이 느닷없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개항을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개항을에 원래 있던 송영길 의원은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해서 갑자기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영천 은혜사에 가 있는 사람을 김남국 의원 등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짜고 치는 고수업처럼 보였거든요. 이러니까 이 방탄 쫓기론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해서 개항을에 출마한 것 아니냐. 그럼 개항을은 호구냐.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민주당이 폭락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방선거에. 이런 판에 느닷없이 지금 박지원 네. 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그 다시 송영길 대표 당시에 한번 써먹었던 전략을 또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배우가 있다 해도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고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건데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 진정한 반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검수완박법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자신들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못 내놓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보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왜 그런가. 국회의장을 갖고 있고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설령 여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뭐 밀어붙이겠습니까. 법률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있다면 국회의장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있다면 역시 입법 독주, 폭주 그리고 입법 폭주에다가 입법 독재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 독재를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회방을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선 해야 될 게요. 가령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집값 폭등의 원인이 돼가 있는 이 부동산 세제를 바꾸려고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노동계획을 해서 이게 일자리를 만들려 해도 그 노동 3법을 다시 바꾸려 해도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와 진짜 협치를 하려면 이 두 분야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네.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진지한 논의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국회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잡고 있겠다. 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잡고 있으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입법 독주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계 보고.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민주당을 위한 정말 고언으로 조금 이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예. 내일 모레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고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 자 지금 개항을 말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 판세가 이게 롤러코스터인데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은 계속 이 여론조사 내부에서는 좀 네. 이렇게 박빙승부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결과들이 연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 유세 지원을 나가는 거를 목표로 삼았었는데 네. 어제부터는 이제 개항 의뢰 집중하는 쪽으로 선거운동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오전엔 또 일정을 이제 비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캠프 내부에서도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항 판세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민심들도 좀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네. 뭐 특히 이제 윤영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개항을 해서 25년 대 네. 25일 이 관련된 그 캐치프레이즈 25년 25일 에 대해서 이제 이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좀 그 환영하는 호응을 한다. 호응하는 분위기고 반대로 이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제 주소 이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두고 뭐 가짜 개항 사람이다. 사실은 목동 사람이다. 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카운터가 좀 오가는 네.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요거 궁금합니다. 자, 우리 전거성님의 아니 그런데 인천 개항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판세? 이재명 후보가 네. 내가 보기에는 만약 패배한다면 네.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본인이 자꾸 나는 거물이다, 거인이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인, 거물 이재명이 고물 이재명이 됐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골리앗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거판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면 골리앗은 100% 집니다. 아하. 트럼프와 이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을 때 네. 문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는 엄청난 부자인데도 이 자기 유세할 때는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헐리우드 스타도 별로 없고 하니까 네네네. 화려하지 나올 수도 않았죠. 없고. 그런데 도전자의 모습을 한다는 거죠. 힐러리 주변에는 정치 건물들 외에 헐리우드의 셀럽들이. 유능한 셀럽들이 네. 전부 다 모이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문제가 축제 분위기예요. 예.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골리앗으로 보이고 강세. 이 트럼프는 조촐해 보이는 약세.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이게 그 햄버거나 칼질에서 먹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백두산을 올라간 사람이다. 올라가 본 사람이다. 비유를 하는데 그리고 윤영선 후보는 계양산 높이를 보니까 백두산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계양산을 올라가는 사람이다. 자기는 거인이고 여기는 소인이다. 다윗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윗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는 큰 정치를 해본 사람이고 아직까지 이 큰 정치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 아니냐.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거물이다. 나는 큰일을 하고 큰일을 해본 사람이고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인, 거물. 그리고 여기는 거기에 도전하는 돌을 들고 거인을 때리려고 하는 그냥 다윗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또 안 돼요.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역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예상컨대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몇 대 몇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민주당이 100% 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주, 전남, 전북이 있기 때문에 100% 지지는 않아요. 호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 확실히 이긴다고 보였던 지역인 세종시도 이미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제주도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고 충청 라인 있고 충남은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면 한 6석 정도. 수도권은 내가 불리하다. 보기에는 이미 바람이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특히 경기도가 박빙을 계속 보이는데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김은혜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보면요. 지난 대선하고 판도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민주당 표가 결집을 할 텐데 그 결집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승부를 좌우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민주당이 고전을 하는 이유는요. 이 자신들이 이 무덤을 계속 파는 겁니다. 자꾸 실책을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심점이 없는 데다가 검수완박법 거기다 이재명 후보를 개항을 해 내보낸 것 거기다가 지금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절대 못 내놓겠다. 뭐 이러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또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견제 역할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까지는 못 준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 국회의장만 갖고 있어도 그리고 절대 다수를 갖고 있잖아요.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요. 선거 때 우리 손호택 변호사님 모실 때는 1시간을 터서 특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격의 보수. 다음번에 이름 하나 새로 지어주세요. 전원책 변호사,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